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 전파사 5월 8일 목요일 셔터문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전파사 사장 김지은입니다.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국민의힘의 네 분이 점입 가경입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비롯해서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한시름 놓은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대선 상황 얘기 2부에서 여의도 브라더스와 함께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분 모셨습니다. 일찌감치 대선에 출사표를 내고 가장 먼저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분이죠. 한국의 마크롱을 꿈꾸는 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 상황이 이제 대표를 지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관전평이 어떤지 오늘 너무 궁금한데, 그 얘기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또 속보가 나왔어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 오늘 탈당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만나고 싶다. 저야 언제든지 의원에 가서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사전에 뭐 연락이 오거나 만나신 적 없으세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당에서 자기 왕따 시키는 것도 못 참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상욱 의원이 뭐 보수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는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탈당하고 나서 어떤 방법을 찾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개혁신당에 입당하고 싶다, 저는 이런 의사를 전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그냥 김상욱 의원한테 이렇게 최근에 얘기했던 게요. 네. 형님 그냥 뭐 탈당하시고 네. 뭐 그럴 생각이면은 나중에 그냥 다선 의원하고 정치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민주당 가시라. 민주당으로 편하게 정치하고 싶으면 진짜 빡세게 한번 어디 개혁하고 이런 게 하게 오겠다. 그러면은 개혁신당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김상욱 의원이 오늘 밝힌 그 메시지를 보니까, 회견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처음 보는데 수구 보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극우 보수가 아니라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가겠다. 민주 보수는 무슨 말인지 내가 개혁 보수까지는 알겠는데. 개혁 보수라면 개혁신당 온다고 할 테니까 민주 보수라는 신조어가 이제 나온 건데. 네. 고민이 많다는 거죠. 본인이 주창했던 가치들이라는 것이 진짜 보수를 혁신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 가려고 했던 것이냐, 이렇게 비판받을 요지가 있거든요. 본심과 관계없이.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물을 넓게 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김상욱 의원을 응원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또 민주당 지지자일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밉보여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고민이 들어간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혁신당에 간다면 받아들이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저희는 뭐 사실 근데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려운 길을 갈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풍찬노숙해서 정말 개혁 보수를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 길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환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뭐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 와가지고 적응 못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네. 그렇죠. 또 어쨌든 뭐 108석이지만 그 거대 양당의 한 당에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잖아요. 좀 지금 이제 선거운동 근데 모두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좀 마음가짐이 그래도 저는 어떠세요? 뭐 선거는 이골이 나가지고 제가 나이 40인데 무슨 선거 안 치러본 선거가 없습니다. 뭐 제가 뛰어보기도 하고 지휘도 해보고 그렇죠. 뭐 다 해봤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담담합니다. 네. 근데 그 출근길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출근길 인사 해보면 좀 어떠세요? 반응 좋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뭐 계엄의 책임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저한테 딱히 적대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보수 그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너는 왜 제가 뭘 배신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반박. 요즘 그럴 필요도 없는 게
그 기세등등하던 어르신들이 네. 풀이 죽었어요. 네.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고. 네,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윤석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네. 핏대 올리면서 아니라고 네가 이상하다 그랬던 사람들이 제가 윤석열 이상한 사람 맞았죠? 그러면은 묵묵부답이세요. 네. 국민의힘 조갑제닷컴 대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는데 당 밖에 있다.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 어르신들일수록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뭐 왕처럼 모시다가 네. 이게 저 사람이 완전히 보수 절단되는 사람이라고 인지한 다음에 전환기인데 전환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수 진영이 살아날 수 있다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윤석열에게 속았던 네. 그런 어르신이 계시다면은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빨리 생각을 바꾸시라. 네. 예, 지금까지 뭐 이준석 욕하면서 윤석열 밀겠다고 이준석 욕했던 거지 뭐 이준석이 딱히 뭐 잘못했는지 기억나시는 거 없잖아요. 예, 싸가지 없다 이런 것도 지금 뭐 보면은 오늘은 급기야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네. 김문수 후보한테 예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던데. 네. 도대체 나이 77 먹은 분이 75 먹은 분한테 네. 예의가 없다 이러는 건 무슨 상황인가 이게 이게 꼭 노인정 가도 꼭 그렇게 한두 살 차이로 싸가지로 나오거든요. 그걸 왜 싸가지로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였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네. 예, 이게 뭐 황당한 상황인지. 예. 지금 댓글에 이준석 후보 쪽으로 그 마음을 바꾼 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고 계시네요. 예. 그 선거 때마다 비단 주머니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번에도 비단 주머니가 좀 있나요? 뭐 선거 전략이야. 네. 뭐 저희 캠프가 항상 최첨단을 달리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만 좀 공개를 해주세요. 이미 저희가 뭐 네. 대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클릭하면은 네. 제가 찾아가서 학교 식당에서 점심 먹고 학식 오고 먹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최초로 기획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손편지도 지금 네. 20만 통째 날아가고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공개할 건 없나요? 다음 주에도 공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만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흘리면 안 되죠. 그런가요? 그럼 네.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이제 그 지지율 추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 이런 것 때문에 네. 과표집 구간이 좀 생겼을 겁니다. 네. 그 경선 기간이 이제 각 끝났기 때문에 과표집이 네. 있을 거고 결국 제가 3당 후보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예전에 바른미래당으로 총선 나가봤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이 공산당선도 해보고 이러는데요. 네. 3당호는 3지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사표 방지론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결국에는 이 후보가 실제 경쟁력이 있는 후보구나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 네. 그냥 팍 뛰어오릅니다. 네. 아주 지금은 아주 뭐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이 올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황당한 상황을 그렇죠. 보면서 저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번 대선에서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보수 진영에서 그 아까 말했던 끝까지 마음이 안 변하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시인하고 젊은 세대에 길을 터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77대 신분이야 75대 신분이 엉켜가지고 싸가지로 하는 거 보면서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네. 예, 저는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답답한 거고요. 네. 끝까지 젊은 사람한테 길 안 터주시려고 그 77세와 75세의 싸움에 관심 있으시면은 네. 저는 영원히 보수는 살아날 길 없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동탄 선거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거는 민주당은 절대 못 찍는다 하고 국민의힘은 절대 못 찍는다의 그런 예. 집합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님한테 좀 유리하게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콘크리트층은 많이 허물어졌다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민주당 하면은 원래 과거 DJ의 김대중 정신의 어떤 민주당이었다가 거기에 노무현 정신이 가미되면서 지금의 40대 50대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은 노무현을 좋아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과연 냉정하게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이 노무현 정신이랑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로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결국에는 당당하게 토론으로 승부 보고 네. 계급장 떼놓고 토론하자. 그게 네. 노무현의 생각 아닙니까? 검사들과의 대화. 네. 아니, 검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신께서도 지성인이고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논리적으로 밀릴 게 없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계급장 떼놓고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정면 돌파를 항상 승부하셨던 거고요. 예전에 보면은 이분이 또 YS 키즈 아닙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서 사실상 당선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3당 합당이라는 네. 정치적 명분이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토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3당 합당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작은 당에 있는 걸 선택한 것이고. 네. 자,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에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해서 토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다수 의석을 자신의 수하들을 내세워가지고 다수 의석으로 겁박하고 협박하려고 합니까? 어떤 게 노무현 정신에 가깝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지역구 선택하는 거 보세요. 네. 그 당시에 2022년에 분당 보궐과 그러니까 성남시죠. 네. 성남의 분당 보궐과 계양의 보궐이 동시에 뜨는 거. 계양 보궐은 있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뜯어가지고 네. 서울시장으로 네. 송영길 후보를 내니까 네. 거기 생긴 거잖아요. 네. 성남에 보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남시장 출신인데 네. 거기는 가면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송영길 의원은 헌납하고 송영길 의원은 생짜로 뜯겨가지고 네. 서울시장 출마하고 계양에 이제 민주당이 한 번 빼놓고는 다 이겨쓰는 그 지역구에 가가지고 도전하는 거. 이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은 네. 이준석이랑 이재명을 보면서 네. 나랑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판단 내리실 거라 보거든요.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부터 아니 박근혜 퀴즈로서 선골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네. 저는 어려운 길에 도전하겠다. 제 고향인 상계동에 가서 지더라도 거기에 도전하면서 차근차근 네. 소신 있는 정치하겠다. 네. 얘기했고 전 그렇게 했거든요. 동탄에 갈 때도 가장 어려워 보이는 민주당이 65% 받는 지역구지만 내가 도전해 보겠다. 네. 그게 노무현 정신인 거고 네. 이재명 같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정신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약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이라면요. 한번 앉아가지고 10초만 고민해 보세요. 10초만. 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네, 네. 누가 더 노무현 정신에 가까운 후보냐. 근데 그 후보님이 요즘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이제 빅텐트, 단일화. 왜 자꾸 내 이름 거론하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상상력에 한계가 온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자면 보수가 계속 망가지는 이유는요. 네. 자기들이 비주류가 됐음에도 주류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보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육감 선거를 보수가 계속 지면서 핑계댔던 게 뭐냐면은 합치면 되는데 분열을 쳤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보수적 색채가 강한 조전혁 후보로 대동단결해가지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여가지고 네. 그냥 대패를 합니다. 네. 이게 보통 보궐선거라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보다 유리하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가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특히 서울 같은 곳에서도 네. 이제는 보수가 더 다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낡은 보수로는 안 된다.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한타 싸움하면 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도 대선 앞두고 빅텐트를 치면 이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정치적 상상력과 정치적 수명이 다 한 겁니다. 어쨌든 안 하시는 이유는 그 낡은 보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길 수도 그거죠. 이런 식으로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뭐 제가 그 당에서 뒤통수를 덜 맞아가지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까? 네, 저는 뭐 당할 만큼 당했다. 그 빅텐트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아니 뭐 이 대표가 당을 접수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니 그거 접수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그게 제 경험인데 뭐 그게 대단한 협상 조건이라고 네. 그러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접수하면 니들이 내 말 들을 거냐 말도 안 들어먹으면서 네, 뭐가 협상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양치기 소년에다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인데 양치기 소년의 청개구리. 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대단한 자기는 그러니까 좀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네. 이번이 복당의 기회야. 복당 시켜줄게.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그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렵게 당 만들었는데 오히려 나를 무슨 설득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제가 그래 반농담조로 그런 정치적 조건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 네. 차라리 내 의원실 문 앞에다가 현금 가방 갖다 놔봐라. 그러면 혹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제가 받을 일 만무하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라도 갖고 현금을 현금이라도 시켜봐라. 현금 따발이라도 갖다 놓으면 네, 내가 관심이라도 가지지. 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허황된 얘기로 예. 현혹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표 하시면서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으신 그 당 얘기 지금 해볼 텐데 예. 국민의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오늘 아침에 당 지도부한테 또 일가를 날렸는데 당 지도부는 이게 대선 후보 알량한 욕심에 대선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수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로 엄청 싸가지 없는 말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네. 보시면은 네. 저한테 옛날에 뭐 성접대니 뭐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본인이 안타까운 일로 돌아가시고 이런 것도 보면은 본인들 수준에서 맨날 있는 거로 남 공격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게 정치를 해왔으면은 이런 싸가지론 같은 거로 젊은 사람을 짓밟으려고 했겠느냐.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정치입니다. 네. 어떻게 서로 이렇게 룰도 없이 그냥 네. 치고받고 하고 후보 네. 선정됐는데 끌어내리려고 네. 난리치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좀 보세요. 이게 김덕수 전략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돼놓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 전략을 바꾼 이제 김문수 후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단일화 믿고 이게 한덕수 이제 후보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단일화가 안 되면 본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럼 도대체 이분은 왜 출마 선언했는지 좀 묻고 싶은 상황인데 어쨌든 단일화만 믿고 출마한 한덕수 후보가 문제인지, 아니면 당 경선을 뭐 2부 리그도 아니고 완전히 뭐 무력화시키는 당 지도부가 문제인지 이거 다 어떻게 보세요? 덤앤 더머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덤과 더머가 누군지 가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덤과 더머 중에 골라가지고 그 덤과 더머 중에 한 사람이 네. 이재명을 꺾고 이재명을 저지할 줄 거라 기대하는 만약에 유권자가 있다고 하면요, 덤앤 더머 밑에 또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네, 근데 그 선택이죠. 이걸 네. 보고도 덤과 더머 중에 골라야 네. 되는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김문수 후보라 한들 희망이 있냐, 한덕수 후보라 한들 희망이 있냐. 덤과 더머 중에 하나 되는 거죠, 그냥. 예. 어쨌든 근데 결과적으로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김문수 후보가 100% 유리합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후보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거기에 뭐 낚시를 했든 뭐하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낚시도 능력이죠. 낚이는 고기들이 바보인 거고. 네. 여기서는 네. 이게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배짱 부릴만 하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당 지도부도 그 사이에 좀 명분을 쌓은 게 어제 전당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80%가 넘는 당원들이 문항 자체가 의미 없는 문항이에요. 뭐 단일화 했으면 좋겠냐 아니냐 뭐 이런 문항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 여론조사 돌려가지고요. 세금을 없애면 좋겠냐, 세금을 놔뒀으면 좋겠냐, 그러면 세금 없애면 좋겠다가 99% 나올걸요. 네. 그게 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조사는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최종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공직 후보자 추천장, 이제 공천장에 도당론한다. 네, 비대위원장이 직인 안 찍으면. 그거 제가 제기한 얘기라 가지고. 네. 근데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인정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잡는 순간. 네. 본인들은 정계 은퇴입니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 그분들은 생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모든 수단 방법 다 그렇죠. 쓸 것으로 보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 얘기도 또 안 할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 모든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이제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냐. 그 뒤에 도대체 누가 있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혹시 근거나 들으신 얘기는? 들은 게 있지만은 제가 뭐 지금 뭐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남의 당 얘기 폭로하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데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이 도대체 얻는 게 뭐고 국민의힘이 얻는 게 뭐길래 이렇게 무리를 윤석열이라는 하는지. 사람이 이해하면 윤석열의 특징이라는 게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 행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을 그렇게 이제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게요. 그러니까 제가 의대 증원만 해도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의대 증원 원래 민주당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20년째 말도 못하고 그냥 통공했던 거였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당 걸 받아가지고 자기 진영에 수류탄을 깔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의 정치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왜 그런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남의 거 수류탄 갖고 와서 자기 진영에 까놓기 이런 거. 하긴 좀 그러긴 해서 이게 뭔가 정무적인 그림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없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냥 먹을 만큼 사냥하는 동물도 있고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사냥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네. 후자에 가까운 거다. 원래 사자 이런 애들은 배부르면 옆에 뭐가 그렇죠. 지나가도 신경도 안 써요. 네. 근데 이건 그냥 천성이 이상한 겁니다. 그냥 옆에 그냥 힘자랑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무나 때려잡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동물의 생태계에도 자기가 먹을 분량 이상의 걸 그렇게 과하게 사냥을 하는 동물이 있나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괜히 먹지도 않을 거 사냥을 힘들기만 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걸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딱히 뭐 평가할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 하버드 후배, 네. 선배, 네. 후배시고 네.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제가 여기서 하는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리자면요. 네. 무소속 대선 후보 출마하려 그러면은 네. 전국의 5개 시도에 네. 각 시도별로 700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네. 명부를 받아야 되죠. 언론인들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한덕수 총리 받아놓으셨나? 아. 이거 의외로 받기 힘듭니다. 그렇죠. 전국 조직이 없으면. 이건 온라인 서명도 안 되고 네. 종이로 들고 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서울, 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뭐 100만 명, 200만 명짜리 도에 가가지고 받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요원들만 거의 한 3, 40명 풀어야 될 거예요. 네. 안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만약에 했더라도 당 지도부가 혹시 도와줬을 수도 있겠네요. 당 그런 조직을 문제죠. 동원해서. 그런 그럼 문제죠. 해당 행위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대선 후보들 많이 깔려 있는데 네. 그분들 실제로 출마 못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네. 700명씩 못 모아가지고 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준비가 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정치를 할 준비가 됐냐 아니냐 좀 가늠할 만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애착이 많으신 네. 후보님도 애착이 많은 지역이죠. 광주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외친 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한덕 총리가 총리로서 의례적으로 행사 가실 때 겪어보지 못했을 테니까 그걸 좀 간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현장에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장에 발생했으면은 옆에서 누군가 조언했어야 됩니다. 총리님 이 상황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제가 가서 신문지든 돗자리든 거적대기든 가져올 테니까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만약에 호남의 주민들께서 네. 제가 이렇게 오는 것이 불편하셨다면은 네. 제가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은 이슈화도 많이 됐고 실제 진정성을 좀 보여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몇 마디 외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하면서 겪게 될 일에 세발 필요도 안 되는 건데 너무 빨리 그렇게 마음을 접으신 거 아닌가. 네. 사실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5.18 국립민주묘지 갔다가 비슷한 일 많이 겪었죠. 네. 근데 그 앞에서 사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역설적으로 이게 정말 호남 사람이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호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반기는 게 아니라 저는 호남 사람이 아니어도 네. 제가 5.18에 대한 진정성에서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가는 해주시거든요. 네.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출신지만 강조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정현 대표가 유일하게 호남에서 당선되는 그런 네. 쾌거를 이룬 거는요. 네. 본인이 호남 사람인 걸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에 걸맞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말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호남에 필요한 예산들 같은 것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이게 이정현의 노력인 거지. 국민의힘 보면 전라도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가서 이정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건 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순 연고만으로 호남 사람들이 마음이 열지 않는다. 이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라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한덕수 후보가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 이제 유일하게 지금까지 나온 토론회가 관훈 토론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출마 계기, 결심한 결정적 순간 이런 걸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고 좀 돌려서 다른 얘기, 통상의 네. 적임자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출마했다고 보세요? 혹시 짐작을 좀 해본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사람에게. 그리고 또 큰 세력이 밀어준다 하면은 그렇게 비용 부담도 많지 않고 이렇게 출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낚시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걸려든 거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님이 관료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걸어오셨지만은 네. 정치를 너무 가볍게 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님도 이 정치라는 걸 잠깐 경험해봤더니만은 네. 아주 이게 사람 모함하고 이런 나쁜 공간이다라는 걸 한번 뭐 표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왜 모르셨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당 지도부는요. 지금 어쨌든 뭐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움직이든 아니든 이렇게 한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밀어붙여서 얻으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윤핵관들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있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윤석열에게 너무 줄을 서가지고 이준석을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에 줄 섰어 정도가 아니라 이준석을 죽여버리겠어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윤석열에게 너무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윤핵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다 정도가 아니라 김문수 나쁜 사람 만들기. 또는 김문수 죽여야 돼. 네, 뭐 좌파의 무슨 오늘 보니까 김문수 우리 당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이러던데. 좌파의 무슨 당을 무슨 어떻게 하려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쓸데없는 목숨을 걸지 막 이런 생각인데.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색깔론을 펴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셀프 숙청을 당하려고 지금 이제 막 노력하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저 정도의 그러니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도 제일 황당해 내가 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선거를 이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건 내가 저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선거를 이겼지. 역시 난 대단해.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 파국의 끝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치닫고 치달아서 이거 그 이소부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조개와 그 두루미 이런 거. 두루미가 조개를 쪼아 먹으려고 하다가 조개에 물려가지고 둘 다 죽었다. 어부에게 잡혔다. 동기여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당이 예를 들면 분당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그건 또 용기 없어서 못해요. 그건 또 용기 없어서 못한다. 분당은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없다. 이 당을 지금 분당을 하려면은 가장 좀 해볼 만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일 때 못 하잖아요. 한동훈 그 전 대표도 못하는 분당이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계속 나타나세요. 성남 보리밥집에 갔다가 이제는 세로미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또 출몰 하시고 이렇게 계속 모습을 드러내는 거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라 가지고요. 지금 본인은 망했는데 이제 안 망한 척 이런 거. 망한 줄 모르고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는. 본인은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 본인은 내란죄부터 해가지고 무기징역 아니면 상형 이런 걸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저희는 여유가 어디 있어요. 법률적 연구를 해서 지금 논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근데 지금 개 데리고 산책하고 개 산책이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냥 주변에 나 여유로운 척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다. 그 이재명 후보는 또 어쨌든 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비롯해서 대장동 등등 이제 대선 이후로 재판이 다 미뤄졌어요. 연기가 됐고 그런데 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자 그 재판 중지법 법사위 상정했고 본회의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또 예정대로 하겠대요. 이런 일련의 그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독재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유신을 독재라고 판단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신이 사실 행정부는 당연히 대통령을 장악하는 거고 유신 정우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3권 중에 2개만 장악해도 우리가 보통 독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독재하는 것인데 그만 해도 독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법부도 두들겨 패자는 걸 보면은 이거는 거의 왕정 또는 총통제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걸 좀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주변에 누구한테요? 아니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저런 좀 막 나가는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려고 드는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그런 경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최근 어떤 조사에서는 50%까지도. 그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워낙 지금 계엄 이후에 빌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다 망했는데 안 망한 척 하려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위기의식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아니 분명히 저 빌런은 잡아 넣었는데 왜 밖에 나와서 저러고 있지? 네,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뭐 후보할 때부터 네. 보수 진영의 괴멸을 위해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는 사람이다. 네. 희한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 달이 안 남은 상황이지만 그런 지지율 조정이 되는 좀 시기가 올까요? 그런 계기가? 저는 올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네. 아까 말했지만은 결국 그 나이든 노인층에서 네. 윤석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60대긴 하지만은 망했는데 안 망한 척하느라 저렇게 지금 사퇴 수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보수 찍던 어르신들도 망했는데 지금 안 망한 것처럼 계속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망한 걸 인정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현타 올 시기가 온다. 이미 왔는데 안 오고 척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 얼마나 지금 막 그 아들 손자 며느리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네. 뭐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설날 때 네. 뭐 99명의 중국인만 잡으면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5월 8일이잖아요. 예. 어버이날. 예. 혹시 지금 부모님하고 함께 사시나요? 아니요, 따로 뭐 있습니다. 전화나 뭐 이런 거 혹시 드려야죠. 예. 아직 못 하셨어요? 예, 예. 저 영상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예. 같이 예. 보실까요? 저 이거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10여 년 정치하면서 제가 매번 선거 치를 때마다 또 한 번씩 낙선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그런데 우리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 힘들지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맞아, 내가 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저는 그 연설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엄마 연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이제 부모님이 유세 나오신 게 처음이었던 거죠. 동탄 선거 때, 화성을 상계동에도 그때 한번 올라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슈가 된 건 이게 처음인데 이때가 선거 운동 종료 한 2, 3일 전이었을걸요. 예, 그래서 제가 사전 투표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혹시 예. 선거운동 때 부모님께서 저는 가족을 선거에 동원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저것도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저희 캠프에서 관계자들이 저 모르게 저 네. 영상 처음부터 보면 네. 제가 모르게 올라오세요. 네. 네.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 정치하면 가장 힘든 게 또 그 정치인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하는 건 상관없는데 무슨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 당대표를 무슨 뭐 자기 당 당대표를 공격해대고 뭐 무슨 성상납이니 뭐 이런 네. 걸 공격해가지고 내쫓고 이러면은 부모님은 미쳐 환장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게 그래서 저는 윤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그냥 파문시켜 버려야 되는 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사 시절에 하던 짓을 정치에 들어와서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보수에 있어서 항상 어느 것도 기여한 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면 자유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저런 사람은 빨리 청산해야 된다. 네. 이번에 그 대선에 출마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혹시 부모님 반응이나 해주신 말씀 있으세요? 별로 걱정 안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뭐 가서 뭐 시간 낭비하고 이런 이유는 아니라 보기 때문에 제가 뭐 뭘 하든지 항상 그 정치적인 면에서는 별 말씀 안 하십니다. 믿고 뜻을 존중해 주시는 걸로. 지금까지 이제 정치 해오신 거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보수를 하시는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 오셨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당 대표로서 선거 이끌면서 한 번도 빨갱이 소리 안 한 대표가 누구냐. 빨갱이 소리 안 하고 선거 치렀다. 그리고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간다. 약간 악마르슈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준석이 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정치 보수의 길은 뭔지. 저는 적어도 정상인들이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저는 그래서 상식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준석이 하는 말 중에 보면요, 뭐 본인의 방향과 달라서 처음에 듣기 싫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가보면은 그래도 옳았다라고 평가하실 만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상식적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 잘 안 합니다. 형식 논리는 갖춰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이나 아니면 윤핵관들이 하는 거 보면 오늘도 보면 그냥 김문수 드러내려면은 형식 논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잖아요. 그냥 우선 두들겨 팬 다음에 이유는 나중에 만들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다 퇴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라고 다를까요? 민주당도 보면은 다수 의원들 모아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정치해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몽둥이 찜질식 정치 하지 말라고 생긴 게 민주주의인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양당을 보면서 싹 갈아엎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당이랑 합당한다거나 이럴 일은 없는 저희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를 좀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지금 벌써 14년, 2011년에 이제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예, 한나라당에서 들어와서 들어왔으니까. 새누리당 바뀌었죠. 네, 나이는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젊지만 정치 구력은 만만치 않아요. 14년 하셨으니까. 그것도 이제 보수의 하락기 네. 때 제가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남들보다 훨씬 어려운 정치를 해왔죠.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해가지고 조금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지 않나. 바른정당, 네. 바른미래당 떠돌면서 이제 어렵게 3당 생활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이제 대표 해가지고 이기는 정당을 바꿔놨더니 웬 멧돼지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지 않나. 저는 제가 이걸 어디에 묘사했냐면요, 네. 그 SBS 같은 데 뭐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비버 같은 그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사육사들이 비버 어떻게 하냐면은 비버가 이제 자기 사는 공간에다가 자꾸 댐을 만들어요. 이제 나무 불어다가 네. 열심히 해놓으면 이제 사육사 가지고 이거 던져버리고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근데 제 12년 13년간의 보수 정치가 그랬어요. 뭔가 그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을 변화시켜 놓으면은 이 멧돼지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그럼 또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네,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제발 이 멧돼지 같은 자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좀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가 혹시 있는지. 이게 뭐 긴 얘기인데 사실 제가 원래 교육봉사 활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도 제가 수학 교육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지만은 대한민국의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 사다리를 끊어먹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그런 저소득층 중학생들이 잘 되기 위해 가지고는 정치에서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교육면에서 한번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정치에 들어왔는데, 네. 왔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나락가는 시기라 가지고 결국에는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보다 정치에 대한 목소리 내다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 항상 좀 갖고 있는 좀 그런 항심 같은 표대가 되는 게 있다면? 저는 서울의 상경에서 노원구 상계동에 자리 잡은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뭐 별다른 정치적인 후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 돈으로 이제 뭐 서울과고도 가고 하버드도 다니고 와가지고 정치적인 뒷배경 없이 당 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중산층에게 하나의 희망의 스토리일 거라 봐요. 네. 저는 이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왜냐 미국 같은 데만 가도요 이 사다리가 끊겨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것이 상계동이든 동탄이든 어느 신혼부부들이 살아갈 만한 곳에서 그런 꿈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가 있다면은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 지금 만약에 30, 40대 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아이를 이재명 같이 키운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네, 무슨 뭐 옛날에 노동자 생활하면서 네. 팔이 끼고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세대에서는. 아니면 뭐 김문수 후보처럼 네, 뭐 노동운동하면서 머리띠 메고 이렇게 사는 네.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적어도 자식들한테 이준석까지 살면은 너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를 얘기해줄 수 있는 모델이 지금은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나의 현실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다. 그렇죠. 뭐 윤석열 같이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구수하든 뭐하든 시험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가질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저는 아이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냉정하게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격차의 사다리, 차별의 사다리 이런 거 없애는 것도 좀 정치하시면서 계속 갖고 가실 생각. 저는 그게 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교육에 대한 공약들 강조하고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이고요. 기득권이나 카르텔 제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약간 그런 겁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화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요. 네. 젠더 기득권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업에 따라 가지고 네. 여성의 진출이 일찍부터 일어났던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여성들이 탑 포지션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교사 같은 직역에서는 30년 전부터 교사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했기 때문에 지금 교감 교장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에요. 예를 들어 언론계 같은 경우에도 한 10수년 전부터 여성 언론인들이 많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 언론사의 중견 간부급에 보면은 여성 언론인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희 회사는 그 요직 중에 여성이 없네요. 그래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일선 현장에 취재를 하게 된 것이 사실 10수년 정도 남짓됐는데 나중에 부장급이나 국장급에 이제 많은 분들이 포진하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 직역도 보면요. 뭐 지금 외교관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이 절반 이상 잔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그 하층부부터 조금씩 메워지면은 그 시절이 오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남녀동수 페미니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모든 뭐 임원이나 이런 거를 다 여성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사회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쿼터제 자체는 아직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비논리적인 주장을 배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준석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준석을 말로 이겨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그 관훈 토론에서 얘기했던 사실 이제 교육 공무원이라는 직역 자체가 약간 좀 특수 직종이잖아요. 여성이 많이 진출했던 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발언 팩트 체크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임용을 보면 특히 이제 고등 그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교감 승진율이 그러니까 여성이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 팩트 체크된 보도도 한번 보시면. 그 팩트 체크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준석이 한 말은 팩트. 그러니까 교감 교장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건 팩트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성 중에서 거기에 올라가는 비율은 적다 이건데요. 그 비율로 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요. 여성이 오히려 맞벌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자면은 여성이 가고 싶었는데 여성이라서 못 간 것이냐, 아니면 맞벌이하다가 여성이 올라가는 것을 포기한 사례가 더 많은 것이냐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 그 포기가 자발적 포기냐, 구조적 차별에 근거한 포기냐, 이걸 이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아마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남성 교사들이 위축됐으면 위축됐지 요즘 여성 교사들이 위축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 기사 팩트 체크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준석 말이 맞으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감 교장의 여성 입용률이 더 높다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 교육 공무원 같이 그런 안정성,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그 육아휴직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역에서도 그렇게 승진율이 낮고 그걸 포기하는 중간에 이탈하는 율이 왜 높은가?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이냐, 어쨌든 이건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요.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쳤을 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여성이 그러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외벌이로 가겠다는 주장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남성이 배우자한테 내가 외벌이를 이제 우리 외벌이로 바꾸자, 내가 놀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 그런 사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거는 제가 아는 선에선 제 주변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문화에 대한 부분이지, 남성은 일을 쉬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고 여성은 선택적으로 일을 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저는 그건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통계이지 실제로 저는 여성이
교육 공무원을 승진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다? 이런 건 아직까지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또 비율도 높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가부장제의 잔재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좀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들이 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하나씩 넘어가는 시기가 있는데요. 계엄을 겪고 그리고 두 번째 탄핵을 겪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지금 민주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입법 폭주라는 상황을 경험했다면은 뭔가 어딘가 시스템이 고장 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 게 중요하다.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정도의 그런 때밀이가 아니라 진짜 완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실제로 다시 한번 대변혁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상식의 정치, 정상의 정치, 네.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가는 그리고 차별의 사다리, 격차의 사다리 해소의 그 초심이 항심으로 유지되는 정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한 네. 사람들은요, 애초에 네. 배척해야 돼요. 뭐 음모론자라든지. 예전에 부정선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빠져가지고 망했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재명 시장이 또 부정선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욕자라고 이렇게 뭐 평상시의 대화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컨셉으로 욕하시고 이런 분들 네. 좀 이상한 분들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 녹취? 녹취는 들어봤고 그게 저는 그 아드님도 비슷한 욕설을 하신 게 이제 사실 이슈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이게 우리가 그 욕이라는 게 좀 거칠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욕이 창의적이진 않아요. 이분은 그냥 강도가 센 거죠. 들어보셨어요? 아무한테나 뭐 EXX 저X 사고 이런 거 뭐 네. 허세가 세다 보니까 네. 그런 그 방망이 스윙이 큰 사람도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녹취를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창의적이군요. 들어보시면 유권자로서의 선택에 도움이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창의적인 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좀 걸러야 돼요. 특히 만약에 페미니스트시라면은 네. 어떻게 가족 간의 대화에서 저런 상상을 했지가 약간 의심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상상한 한계 내에서 욕이 나올 텐데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니길래 저런 말이 나오는 거지? 네.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네.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네. 어쨌든 그 후보님의 그 네. 정치하는 이유 초심이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이어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진석 후보님과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2부에 여의도 브라더스가 옵니다. 감사합니다.